국회에서 있었던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요즘처럼 이 국정조사가 이런 성과를 낸 걸 본 적이 있나 싶어요. 아니, 기가 막힙니다. 충격적인 내용도 많아서 따라가기도 좀 따라가기 어렵고. 벅차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너무 방대해서 못 따라가요. 네. 매불쇼로 정리하세요. 아, 좋습니다. 예, 매불쇼가 아주 가장 정말 알아야 되는 것만 딱딱 짚어드리니까. 오케이. 어제는 대장동 관련해서 네. 다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에서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딱 바뀌고 수사팀을 그냥 다 바꿔버립니다. 네. 그래서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 왜 2차 수사팀으로 바꿨냐?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여기까지 제 의견이 아니고요. 1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현 대전고검장 이야기입니다. 어제 국회에 나와서도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부분 여러분과 함께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장동 1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4, 5개월 만에 그 배임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게 그동안의 권찰의 관행이었습니다. 왜냐 그 수사가 크게 잘못된 것이 없고 그 수사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면 이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방향을 틀 것이 아니라면 저는 수사팀을 그렇게 변경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까지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문을 읽고 왔습니다. 2기 수사팀에서 중요하게 수사 방향을 틀어서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사 주체를 크게 변경했습니다. 1기 수사팀에서는 거의 증거가 없어서 그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했던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당당히 집어넣고 배임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 프레임에 맞추어서 그게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있었던 범행이고 그런 내용으로 배임과 관련된 내용을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의 원칙과 판결의 기준을 벗어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장한 것으로 하여튼 판단을 했는데 그와 관련한 1심 재판 선고 결과에서는 이기수사팀에서 그런 변경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네. 깔끔하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2기 수사팀이 기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대체로 다 무죄를 판결을 한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항소 포기했고 항소 포기로 지랄지랄했잖아. 아, 맞아요.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김태훈 고검장이 기존의 판례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존 판례가 뭐냐면 이렇게 이재명 시장님처럼 공공이익을 5,700억 환수를 했잖아요. 네. 그럼 민간업자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문이 있어요. 아, 판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례가 김태훈 있어. 고검장은 그걸 안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기는 아마 이기도 알았을 텐데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그냥 묻어두고 기소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그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아, 그 얘기군요. 네. 아. 그게 들어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지금 네. 특정 정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임죄를 확장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배임죄를 어떤 식으로 확장했냐면 배임 액수가 민간업자들 최초 기소할 때 배임 액수하고 나중에 이재명 정진상 기소하면서 취한 배임 액수하고 달라요. 처음엔 651억이었어요. 650. 나중에 4,895억 막 이렇게 가잖아요. 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택지 개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택지 분양만 하면 끝나요 원래 이 사업은. 근데 민간 사업자들이 거기 아파트 분양 사업도 했어요. 네. 거기서 얻은 이익이 한 3천억 대요. 3,600억? 근데 그것까지 다 택지 개발 수익으로 포함을 시키고 아. 심지어 거기서 이자 비용 무슨 뭐 판매비 이런 게 한 3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또 뺐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거예요. 아, 비용은 빼고.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수익금이 9,600억이 넘고 아. 거기에서 하나 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 이익의 70%는 가져갔어야 한다. 그 70%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야. 음. 검찰이 자의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냈어요. 네. 그렇게 해놓고 그 차액
한 5천억이 배임이야. 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확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 아. 법원에서도 인정이 안 됐어요, 이건. 배임이라는 게 이게 확정이 되려면 사실은 금액이 확정돼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상황이 좋아가지고 땅값이 올라서 이렇게 이득을 본 것을 그렇죠. 그 당시 인허가 할 때 미리 예측하고 다 환수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검찰의 논리고 만약에 오케이. 이 땅값이 떨어져서 낮춰졌다. 그러면 배임이 아니고 땅값이 오르면 배임이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확실한 상황에 지금 이 사건을 맡겨놓고 기소를 한 겁니다. 아, 그 너무 얘기를 좋아. 지금 김태훈 고검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야, 검찰장이 하고 있는 깔끔하다. 거고. 진짜. 고맙습니다. 예. 세 분 같이 다니세요, 항상. 됐어. 이제 깔끔하다. 중복되는 이야기 없이 탁탁탁. 됐습니다. 자, 요거 이제 됐죠. 자, 이기 수사팀은 대장동 업자들을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기에서. 예, 이기 수사팀이 그런 과정 속에서 남욱의 배를 가른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야. 됐죠? 네. 자, 그래서 남욱이 어제 나왔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남욱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남욱이 이것과 관련해서 답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전체 구치감 숫자가 55개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정인이 혼자 유일하게 55개 중에 한 개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뭐 검사님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밤에 하셔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거의 밤을 샜습니다. 그거에 언론에 알려진 정일권 부장검사한테서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일권 부장께서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이제 그게 권한이다. 그러면서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그 목표는 하나다라고 검사가 말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그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되셨을 겁니다. 2차 조사를 하면서 다 이거 이재명이 시켰지. 거의 조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거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냐. 잘 모른다. 시장이니까 시켰겠지. 그러지 않았겠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엔 이제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됐죠. 예. 네. 자, 그러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조작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바로 유동규입니다. 네. 이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빌린 3억의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유동규가 네. 하도 그 독촉을 하니까 네. 자기가 빌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유동규가 남욱한테 이 3억을 빨리 좀 나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못 갚으면 나도 이 자리를 유지 못해. 그럼 너네 사업도 내가 못 도와줘. 네. 라고 해서 남욱으로부터 3억을 받아서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3억을 갚습니다. 갚아요. 예. 실제로. 예. 돈의 이동이 요거예요. 예, 진실은. 그런데 이 돈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용에게 건네줬다고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됐죠? 네. 자, 1기 수사팀에서 수사할 때 남욱이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2021년 10월 18일 신문조서 소개해 주시죠. 네, 질문이 이렇게 합니다. 유동규가 3억 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물었더니 남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응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네.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남욱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개발업자들도 이것과 같이 진술을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정재창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 이후 남욱 변호사는 저와 정영학에게 유동규가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받아 힘들다고 한다. 유동규로부터 3억 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결이지. 네. 그 정민영도 다 정민영. 똑같아. 예. 같은 결이야. 네. 그리고 유동규에게 3억을 빌려주고 유동규로부터 3억을 다시 받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철거업자 있지. 그렇죠. 그 철거업자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이 철거업자가 이번에 국회에도 나왔어요. 국회에서도 또 같은 발언을 합니다. 예. 그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진술서 보니까 리모델링을 위해서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유동구에게 3억을 줬고 오늘 나오기로 했던 이민원 등의 돈과 저희 돈을 몰아서 3억 원을 만들어 줬다.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찾아가서 독촉을 했고 결국 돈을 돌려받겠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3억을 다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셨는데 이 구체적 내용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동규한테 3억을 빌려줬습니까? 리모델링 조합장을 할 때 제가 3억을 제가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자기 직을 걸고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빨리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돈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너무 일관되지. 예.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사들이 남욱을 뭐 배를 가른다 그러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주변인들을 엄청 또 많이 털었더만. 남욱 주변인들 텁니다. 예. 그래서 남욱의 진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럼 남욱의 진술이 3번에 걸쳐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처음 진술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또 봅니다. 네. 자 이거 보면은 아까 맞죠? 이렇게 네. 했죠. 그런데 이제 막 배 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13일에 남욱의 진술이 바뀝니다. 예. 유동규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했냐라고 물어보자 형들하고 사용하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 바뀌고 형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물어보니 정진상 김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남욱은 이 진술도 이제 다시 바로 잡습니다. 예, 그거까지만 한번 볼까요? 2025년 9월 19일 법정 진술로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그렇지. 다 처음 들은 사실이다. 빈틈이 없죠. 예. 자, 아니, 이제 너무 빈틈이 없으신데요. 깔끔하죠? 저희가 준비한 것을 이렇게 어떻게 다 소화를 하셨는지. 야 대단하십니다. 이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야.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야. 제가 이해하면 끝난 이해하면 거야. 끝나. 이게 좋아. 저희가 철거업자나 고철업자한테 좀 집중을 했던 게 사실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약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약간 업계 분들이 그 유동규가 근무하는 곳에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문을 타고 가보니까 이게 철거업계랑 고철업계 이쪽 사람들이고 거기서 아마 유동규한테 돈을 줬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사실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백방수소문하다가 드디어 이제 고철업자 그 담당자를 찾아서 이 진술을 받아내게 된 거고 사실은 이 남욱 진술이나 주변인들 진술 모두도 처음에는 다 업자들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녹취록을 잘 들어보면 유동규가 돈을 달라라고 정말 닥달을 합니다. 맞아요. 닥달하고 맞아요. 그걸 남욱이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까지 맞아요. 할 정도로 막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뇌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약간 뒷짐 주고 한번 너 성의 좀 보여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거를 이제 형들 갖다 줄 거였으면 전혀 그래 닥달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동규가 잠깐 뭐 화면에도 보였지만 그 철거업자나 고철업자 분들에게 좀 압박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렇게 이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빈틈이 없잖아. 그러네. 요거 하나만 그 남욱 씨가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게 근데 수원 대북송금 사건처럼 검찰청 같은 방에다가 유동규와 남욱을 몰아놓고 유동규가 남욱한테 계속 너 내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너 들었잖아. 왜 지금 모른 척하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했답니다. 네. 그 유동규는 그 대가로 자기가 뇌물 받은 것을 검찰이 덮어주고 예컨대 돈이 흘러가는 통로로만 전달자로만
싹 이제 형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가능지가 된 보면은 거죠. 우리가 지금 대북송금도 다뤘고 대장동도 다루잖아요. 네. 검사들이 뭐 그동안에 수사 잘한다고 뭐 그랬잖아. 얘네들은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 이게 구조가 너무 똑같아요. 약간 진술 세미나 비슷합니다. 네, 한 방에 뭐 이게 모든 사건마다 똑같죠. 지금 뭐 쌍방울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지금 서해 피격 사건도 그렇고 똑같아. 완전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화돼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이게 이제 내가 매뉴얼화 돼 있다고 네.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조작 수사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던 게 이제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네. 이건 뭐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거든요. 그 방대한 녹취록을 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나오질 않아요. 네. 이거는 뭐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녹취록이 존재하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조작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을 지어버립니다. 개발업자 아까 정재창 내가 이름 기억해두라고 했지. 예. 업자 이름이야 정재창. 네. 개발업자 정재창을 정진상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다뤘었죠. 맞아요. 자 어떻게 둔갑을 시켰는지 우리가 많이 다뤘던 그 녹취록을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남욱이 원래 정의학 버전의 녹취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원래 있던 녹취록입니다. 재창이 형. 근데 이걸 정재창. 검찰에서 녹취록을 바꿉니다. 남욱이 이제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정진상 실장으로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어제 이거 재밌었어요. 어제 대장동 2기 검사들이 국회에 나왔는데 2기 검사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렇죠. 놈들이지. 예. 그들에게 듣기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너네가 직접 한번 들어보고 듣기 평가 얘기해봐라. 야, 나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 예. 나는 진짜 궁금했어. 이게 녹취가 있잖아. 우리도 많이 들었잖아. 맞아요. 요거를 딱 띄워주고 너네 어떻게 들리냐 했을 때 나는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진짜 궁금했어. 진짜 그냥 철면피로 아이씨 그냥 실장으로 밀어버릴까? 이럴까? 김은혜처럼 밀어버릴까?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아니면 재창이 형으로 들린다라고 할까? 네. 나 이거 궁금했어요. 네. 검사들의 선택은 함께 보시죠. 우리 대장동 검사들 다 나와줘 보세요 한번. 한 잠깐 얘기 나고 있다가 그냥 또 뭐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전 주한지 검장님. 이게 실장님으로 과연? 들립니까? 뭐로 들립니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뭐로 들리냐고요? 지금 그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재창형으로 들리긴 하지만 녹취록 그 작성 과정에 검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인지 난리문인지 그거 갖고도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기서 얘기한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저 어떻게 합니까? 검사들은 진짜 심각합니다. 바이든 날리면 가져와 버리네. 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와, 강백 씨는 진짜 이름이 언제나 튀어나와요. 강백 씨는 이름으로만 계속 들었고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회에 나오잖아요. 네. 저는 강백신 이름만 듣다가 처음 봐가지고 너무 놀랐어. 강백신이 나는 뭐 초대 검찰총장인 줄 알았는데 이 얼굴만 딱 보고 너무 나이가 있어 보여. 근데 이분이 73년생이야. 나이가? 그래요? 젊어. 저보다 한 2살 어려요. 어려요? 어려요? 근데 강백신 검사가 이 법정에서 구형하거나 할 때, 형량 구형하거나 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당랑거철. 피고인들이 사막이. 아니라고 막 반박하고 무죄 증거 들이대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 대세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거야. 당랑거철이라는 게 큰 수레바퀴 앞에 있는 사마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보면서 오히려 그 말을 되돌려주고 싶더라고요. 어제 막 큰 소리 치고 하는 거 보면서 맞아요. 너 그거 당랑거철이야. 역시 현장에서 싸웠던 분이라 다르네.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서 검찰에게 협조적으로 하면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유동규거든요. 유동규가 어떤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뭐 김승호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뇌물수수자거든요. 그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정치자금 단순 전달자로 바꿔가지고 집행유예를 해줬어요. 와, 집행유예. 네. 두 번째, 정치자금 부정수수 공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걸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찰이 대응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속영장. 이것도 석방되고 편의 제공돼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사실은 유동규에 대한 혜택을 엄청나게 검찰이 준 거죠. 자기들 말에 듣고 회유를 당해서 그 말대로 행동을 하니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협조하면 이렇고 협조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다 틉니다. 잡아놓고. 네. 그러니 협조 안 하기가 어렵잖아. 그런 사례를 우리 김승원 의원님이 김동아 의원님이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아주 흥미로운데요. 호반건설 대표하고 전무가 대장동 업자들과 한 팀을 이뤄가지고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반건설 대표하고 전무.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안 해. 이 대표 전무를 지금까지도 안 해. 지금까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의 사주가 호반건설입니다. 서울신문의 사주가 호반건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잡는데 언론 플레이를 잘 해준 덕분으로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김동아 의원님이 어제 국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자, 그 장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호반건설 관련해서 증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자, 호반건설 이기성 운영의 덕암, 나석기 운영의 금강인프라 건설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조성에 함께 사용했고 개발공사의 비밀을 이용해서 수백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 받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된 건 아십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사 없었습니까? 예, 조사 없었습니다. 박철희 증인 호반건설 원래 부사장이었다가 대표이사로 승진했죠? 네, 그렇습니다. 임은정 증인 상무에서 전무까지 승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승진을 잘하셨는데 이렇게 승진이 잘 된 이유가 뭔가요? 혹시? 회사 경영상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음 보시죠. 정영학 메모에 구체적으로 불법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나옵니다. 호반건설과 금강인프라건설에서 이기성에게 모인 총 50억 원이 남욱에게 넘어갔고 남욱이 차명 계좌를 거쳐 이중 8억 3천만 원을 김만배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대장동 일당들의 횡령과 뇌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들인데 왜 아직까지 기소나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지 모르신다는 거죠? 저희는 전혀 횡령이나 공범에 다음 화면 보시죠. 호반건설이 지금 서울신문 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에 지난 윤석열 정부에 내놓은 사설들입니다. 이 대표 배임 뇌물 실체 철저히 가려 법치 바로 세워야. 자, 이재명 부동력자 심사 응할 것이라고 했더니 방탄꼼수일 뿐이라는 방탄꼼수. 와. 검찰이 유출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단독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수사 정보 유출해서 이렇게 서울신문 자회사 통해서 단독 기사 쓰고 윤석열과 검찰의 입에 맞는 사설들을 써가면서 호반건설 봐주기 수사하고 그 대가로 서울신문이 계속해서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에 대한 수사 진행 안 된 거 아닙니까? 와, 이거는 썩은 내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정영학 회계사 민간사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이 출석을 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그 정영학 녹취록만 조작한 게 아니고 정영학이 제출했던 USB에 담긴 엑셀 파일. 그게 이 배임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네. 그 엑셀 파일을 검사가 임의로 숫자를 고쳐서 마치 정영학이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증거로 제출한 사실. 네. 택지 평당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을 검사가 1,500이라고 숫자를 바꾼 거예요. 근데 1,500으로 할 경우와 1,400으로 할 경우에는 1,400만 원으로 하면 그 사업성 분석에서 관과 민간의 수익금 쉐어가 5대5가 나오는데 1,500만 원으로 입력하면 관의 수익금은 그대로인데 민의 수익금이 확 늘어나서 배임 금액이 엄청 커 보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배임이 아닌 것이 배임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 그걸 엑셀 파일을 검사가 임의로 조작을 해서 정영학의
시뮬레이션인 것처럼 제출을 하고 진술을 받았던 거거든요. 와, 이거 크잖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전 국민이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